이 도둑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고요했던 성북동 백회장 저택 백악관홀에 비명이 울렸습니다. 100억을 호가하는 명품 첼로 다윗의 줄을 끊어버린 7살 고아 남매. 이사님, 제발 한 번만요.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100억이야. 네가 평생 바닥을 기어도 못 갚는 돈이라고. 당장 경찰 불러. 이 소리 설마 얘야? 이 첼로 내가 울렸느냐?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 아빠가 그랬어요. 이 펜던트가 울리면 그때 30년을 소리 없는 무덤에 살았던 거장이 오열합니다. 100억짜리 첼로가 부서진 날, 시작된 기적 같은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거대한 성벽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백악관이라고 불러요. 전설적인 첼리스트이자 재벌인 백만석 회장의 대저택이죠. 담장 위로 뻗은 소나무 한 그루조차 엄격한 관리를 받는 듯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의 소음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성문 앞에는 거대한 화강석 기둥이 좌우로 2개 서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세월의 이끼조차 감히 자리 잡지 못할 만큼 매끈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담장을 따라 늘어선 CCTV 카메라들은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누구도 감히 침범하지 못한 슬픔의 왕국이 숨쉬고 있었죠. 이 위압적인 성문 앞에 낡은 중고차 한 대가 떨리며 멈춰섰습니다. 엔진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거렸어요. 녹슨 차체와 벗겨진 페인트는 이 동네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황금 궁전 앞에 선 것처럼 잔인했죠. 차 안의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빗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이모 수아는 핸들을 꽉 쥔 채 성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에는 독한 세제물에 절어 생긴 흉터들이 가득했죠. 지문조차 반쯤 닳아 없어진 그 손은 한때 아름다운 활을 쥐었던 연주자의 손이었습니다. 수아는 한때 이 성벽 안에서 연주되는 아름다운 선율을 꿈꾸던 유망한 첼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악기 대신 걸레를 쥐고 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울 수 없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과도한 노동으로 부어올라 있었죠. 수아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7살 쌍둥이 남매 건우와 은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아이들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배려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은 차가웠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은우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며 이모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며 여는 꿈나무 작은 음악회 날이었어요. 은우는 그동안 이모를 위해 밤마다 목이 쉬도록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건우는 종이로 만든 건반 위를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상상했었죠. 아이들은 매일 밤 이불을 덮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며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은우는 베개를 마이크처럼 쥐고 노래했고 건우는 손가락으로 공중의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떤 무대 조명보다 반짝였죠. 하지만 수아는 며칠 전 가계부를 덮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대 의상 대여료와 악기 대여비 그리고 학부모 찬조금까지 수아에게 그 돈은 아이들의 다음 달 식비이자 밀린 월세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앉아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가계부 위로 떨어져 숫자들을 번지게 만들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이들은 그런 이모의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나이였지만 이모의 슬픔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아이들은 한밤중에 침대 밑에서 꺼낸 작은 저금통을 털어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죠. 건우는 동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우가 먼저 수아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 이번 음악회 안 나갈래.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목소리가 고장났대. 노래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친구들이 싫어할 거야. 은우는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이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이모의 눈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죠. 뒤이어 건우도 입을 뗐습니다. 나도 피아노 안 칠래. 내 손가락은 너무 짧아서 건반이 안 닿아. 이모, 우리 그냥 그날 이모 일하는 때 따라가면 안 돼? 거기가 훨씬 재밌을 것 같아. 건우는 말하면서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종이 건반을 너무 세게 눌러서였습니다. 아이는 그 손가락을 뒤로 숨겼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의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이모가 미안해할까봐 끝까지 웃어 보였죠. 7살 아이들이 가난 앞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자신의 욕망을 지우는 법이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차마 혼자 집에 둘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터로 가기로요. 그것은 수아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의 두개골은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졌죠. 얘들아, 여기는 소리 괴물이 사는 무서운 성이야.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수아는 비장한 각오로 아이들을 청소용 대형 비품 박스에 숨겼습니다. 낡은 담요를 깔아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몇 조각을 넣어주었죠. 건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이모,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소리 괴물도 우리를 못 찾을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용감했지만 떨리는 손은 공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순간 박스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만이 들렸죠.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바퀴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카트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고문 도구 같았죠. 수아의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인데도 그녀의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이성에 들어온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이 꿈꿨던 무대가 있는 이 연주홀에서 그녀는 이제 먼지를 닦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백 회장의 찬란한 연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백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 사진들은 수아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꿈을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어두운 박스 안에 숨겨진 아이들의 천재성이 30년간 멈춰 있던 이 저택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박스 안에서 건우는 주머니 속 나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건우는 그 진동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주홀의 문이 열리는 순간 수아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빛은 눈부시게 닦인 무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샹들리에의 빛은 너무 강렬해서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이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냉혹했습니다. 연주홀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워서 수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죠. 낡은 청소복을 입은 초라한 여인의 모습이 바닥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외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홀의 벽면에는 음향을 위한 특수 패널들이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울려 퍼졌을 음악을 상상하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박스카트를 무대 뒤편 가장 어두운 대기실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구석은 샹들리에의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여기서 딱 1시간만 기다려. 이모가 금방 청소 끝내고 올게.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아이들이 작은 대답이 들려왔죠. 응, 이모 우리 착하게 있을 거야. 대기실을 나선 수아는 홀로 넓은 연주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교하고 세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닦는 것처럼요. 그녀는 첼로 전공자답게 악기가 놓인 주변의 습도와 먼지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체크했습니다. 걸레를 물에 적시는 소리,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홀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노동 소리가 한때 자신이 연주했던 음악보다 크게 울린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죠. 무대 중앙에는 칠흑 같은 광택을 내뿜는 첼로,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만석 회장이 아끼는 100억 원 가치의 보물이었죠. 그 첼로는 빛을 받아 검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통의 곡선은 완벽했고 표면의 니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수아는 그 악기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악기는 30년 전 실종된 아들이 연주하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악기는 30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악기에 저주가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고 주인을 기다리다 소리가 죽어버렸다고도 했죠. 수아는 악기 주변의 먼지를 닦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우리 아이들처럼 여기 갇혀 있구나. 소리를 내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니? 수아의 손가락이 첼로 몸통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기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그 고귀한 악기를 더럽힐 수 없었죠. 수아는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던 손이었는데 말이죠. 한편 대기실 안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7살 아이들에게 좁은 박스 안에서의 1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박스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손등으로 땀을 닦았지만 곧 다시 새로운 땀이 흘러내렸죠. 답답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은우는 답답함에 몸을 뒤척이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방 옆에 둔 작은 물병을 넘어뜨린 거예요. 물이 쏟아지자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은우의 치마를 적셨습니다. 축축한 감촉이 불쾌했죠. 오빠, 축축해. 나 나가고 싶어. 은우가 울상을 짓자 건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건우는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모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동생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사이에서 건우는 동생을 선택했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박스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빛이 박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건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동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발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건우는 동생을 대기실 구석에 세워두고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소리였죠.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진동에 가까웠습니다.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건우의 귀에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첼로 다윗이 내보내는 미세한 주파수의 파동이었죠. 건우는 그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쇳가루처럼 말이죠. 은우야, 저기 안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 너무 아프대. 건우의 말에 은우는 겁을 먹었지만 오빠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이모 말대로 소리괴물이 있을까봐 겁도 났죠. 아이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무대 중앙으로 다가갔습니다. 건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은우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따라갔죠.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아이들에게 너무 높았습니다. 건우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은우도 오빠를 따라 간신히 올라갔죠. 아이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건우는 첼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작게 오르내렸죠. 첼로는 아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검은 몸통은 위압적이었고 4개의 줄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주머니 속에서 손때 묻은 나무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볼품없지만 건우에게는 유일한 마법 지팡이였어요. 펜던트는 건우의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첼로의 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현에 닿는 순간 거대한 진동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건우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아이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려 했습니다. 너무 꽉 조여져 있어.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건우는 악기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습니다. 건우는 펜던트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브릿지 근처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악기를 파괴하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건우의 선택은 치유였습니다. 고통받는 소리를 해방해주겠다는 순수한 의지였죠. 아이는 펜던트를 휘둘러 가장 두꺼운 시선을
건드렸습니다. 팅 하는 파열음과 함께 1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아는 홀 바깥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고 강렬한 소리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전직 연주자로서 그녀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수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게 무슨 소리지? 수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코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홀의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공포로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향한 본능은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홀의 정막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조명은 차갑고도 창백했죠. 그 빛은 무대 중앙에 놓인 칠흑 같은 첼로 다윗의 몸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악기 위에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 그 경계선은 마치 운명의 갈림길처럼 보였죠. 7살 건우는 그 거대한 악기 앞에 홀린 듯 멈춰섰습니다. 아이의 귀에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기이한 진동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악기의 깊은 속에서 울려나오는 아주 가늘고도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건우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소름이 팔뚝을 타고 목덜미까지 올라왔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검은 몸통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건우는 절대음감을 가진 아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동을 머릿속에서 정밀한 주파수의 파동으로 읽어내죠. 건우가 보기에 저 100억짜리 첼로는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줄의 장력이 너무 강하게 조여져 공명판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말이죠. 게다가 악기 내부에서 아주 미세하게 뒤틀린 사운드 포스트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가슴팍에 걸린 낡은 나무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펜던트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쿵 뛰는 것 같았죠. 이 펜던트는 아빠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건우의 마법 도구였습니다. 아빠는 늘 말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이 떨리면 그건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신호란다. 지금 펜던트는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으로 저 거대한 첼로의 고통을 멈춰주기로 말이죠. 아이는 까치발을 들고 첼로의 검은 현 위에 고사리 같은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현에 닿는 순간 강력한 전기 충격 같은 것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건우의 몸이 순간적으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려 했죠. 은우는 옆에서 오빠의 옷자락을 잡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그냥 가자. 이모가 보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은우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이빨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혔죠. 은우는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악기의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건우는 펜던트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첼로줄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펜던트의 뾰족한 끝이 현의 표면을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가 작게 났죠. 건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내리눌렀습니다. 팅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시선이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끊어져 나갔습니다. 끊어진 현의 끝이 채찍처럼 공중에서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건우의 볼을 스쳐 지나가며 가느다란 상처를 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건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명기의 현이 한순간에 고철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은우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앗 하는 작은 비명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은우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죠. 하지만 건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는 첼로의 고통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펜던트를 휘두르자 지선이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팅. 이어 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팅. 마지막으로 A선까지 차례대로 튕겨나갔죠. 팅. 4개의 줄이 모두 끊어진 첼로는 이제 줄 없는 악기, 벌거벗은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끊어진 현들이 악기 주변의 뱀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악기의 내부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우는 무릎을 꿇고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거대한 악기 앞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죠. 아이는 펜던트를 첼로에 F자 구멍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내부에 빗둘게 걸려있던 사운드 포스트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죠. 건우의 손이 악기 내부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나무 기둥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로 그것을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사운드 포스트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주홀의 묵직한 대리석,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때리며 다가왔어요. 딱딱딱딱.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독한 장미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공기를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은 너무 강렬해서 목구멍을 자극했죠. 은우는 기침을 참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 저택의 실세이자 백 회장의 수양딸인 백미란 이사였습니다. 미라는 무대 중앙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대? 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귀신처럼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침이 입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가방 안에서 립스틱과 향수병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굴렀죠. 미라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무대 위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은 채 그 기세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났죠. 미란의 눈에는 끊어져 너덜거리는 첼로 줄과 검댕이가 묻은 아이들의 손만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첼로는 자신의 상속 지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악기를 거지 같은 꼬마들이 망쳐놓았으니
이성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죠.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란은 건우의 멱살을 잡으려 사납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고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괴물의 발톱처럼 보였죠. 건우는 뒤로 물러서며 동생을 뒤로 숨겼습니다. 평온했던 음악실은 순식간에 피할 수 없는 폭풍 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미란의 발걸음 때문에 무대 전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연주홀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비명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명은 미란의 것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아이들의 비명처럼 들렸죠. 수아의 손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수아의 발은 바닥을 힘차게 박차고 있었지만 몸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백미란 이사가 건우의 가녀린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톱이 건우의 옷깃을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옆에서는 은우가 자지러지게 울며 이모를 찾고 있었고요. 은우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너희가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건드려? 당장 경찰 불러. 이 도둑놈들. 미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침이 튀어 건우의 얼굴에 묻었습니다. 건우는 눈을 질끈 감았죠. 수아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달려와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이 수아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의 떨림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뼈가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잘못했습니다. 제 조카들이에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아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마가 대리석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건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아이들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했습니다. 수아의 머릿속에는 냉장고 안에 텅 빈 선반이 떠올랐습니다. 밀린 월세 고지서가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빼고는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뾰족한 하이힐 끝으로 수아의 어깨를 툭툭 찼습니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라는 조소하며 말했습니다. 이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것들을 들여와? 여기가 내 놈들 집 안방인 줄 알아? 미란의 멸시 가득한 손짓 하나하나가 수아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채 다시 한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수아의 손은 바닥에 엎드린 채 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아 있었죠. 아이들이 악기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려다 그랬나 봅니다.
정말 어린애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수아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마를 너무 세게 찧어서 피부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피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손등으로 피를 닦았습니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묻었죠. 하지만 미라는 그 모습이 더럽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라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수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악기가 아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건 100억이야. 내가 평생을 길바닥에서 기어도 못 갚는 돈이라고. 미라는 소리를 지르며 은우의 낡은 유치원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 끈이 은우의 어깨에서 거칠게 벗겨졌습니다. 은우가 하며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는 무대 바닥에 내용물을 거칠게 쏟아버렸습니다. 낡은 스케치북과 몽당 연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레파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모 몰래 챙겨온 종이 첼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이 첼로는 건우가 밤마다 정성껏 그린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그것들을 구두굽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딱딱딱. 크레파스가 부서지며 가루가 되었습니다. 종이 첼로가 찢어졌습니다. 건우와 은우의 꿈이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모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은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수아의 젖은 등 뒤로 숨었죠. 은우의 작은 손이 이모의 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미란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빛 속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본능적인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건우는 도망치지 않고 미란의 눈을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건우의 눈동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미란은 그 당돌한 눈빛에 더욱 기가 찼는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그 손은 건우의 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눈을 불하려. 근본 없는 것들은 싹부터 잘라야 해. 미란이 건우의 뺨을 향해 손을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미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주홀 뒤편 어둠 속에서 묵직하고 낮은 지팡이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들 하는 소란이냐? 노신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이는 바로 이 저택의 절대 권력 백만석 회장이었습니다. 미라는 화들짝 놀라며 치켜들었던 손을 급히 내렸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표정은 순식간에 억울한 피해자처럼 바뀌었죠. 미란의 얼굴 근육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증오가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나오셨어요? 아니, 글쎄. 이 청소부가 애들을 몰래 데려와서 아버님이 아끼시는 다윗을 다 망쳐놨어요. 미라는 뱀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백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백 회장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수아와 끊어져 너덜거리는 첼로 줄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아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첼로를 보았습니다. 연주홀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아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 같기로 소문난 백 회장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경찰이 올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하나씩 울렸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허리를 숙여 건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건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건우는 회장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주위 사람들을 베어냈습니다. 수아는 눈을 질끈 감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기다렸죠. 심장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줄을 끊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떨림과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담고 있었죠.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첼로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건우는 거짓말 대신 진심을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백 회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홀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백만석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무대 아래 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발끝이 차가웠습니다.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죠. 하지만 7살 은우는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은우의 작은 손이 건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유치원 음악회비를 아끼려 목소리가 고장났다며 거짓말을 했던 아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모를 구하기 위해선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은우는 떨리는 입술을 떼기로 선택했습니다. 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맨발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노래를 불러주던 그 따뜻한 밤이 생생했습니다. 은우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가녀린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밤마다 머리맡에서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숲속의 작은 새가 잠드는 밤, 달림도 숨을 죽이고 들어보렴. 첫음은 떨렸습니다. 가늘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불안정했죠. 처음에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은우의 목소리는 샹들리에의 불빛을 타고 홀 안으로 투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 아이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뚫고 피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맑았습니다. 유리알을 굴리는 것처럼 투명했죠. 홀의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 크리스탈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 작은 소리를 내며 은우의 노래에 화답했습니다.
백미란 이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와? 이 천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은 은우의 부드러운 선율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미란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은우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백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줄이 모두 끊어져 버린 첼로 다윗을 향해 있었죠. 회장의 눈동자가 악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심지어 줄조차 없는 첼로의 몸통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죠. 악기의 검은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은우의 목소리가 악기 내부의 공명판과 완벽한 주파수로 맞닿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이었습니다. 웅하는 깊고 묵직한 울림이 홀 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수아는 엎드린 채로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무릎을 통해, 이마를 통해 전해지는 그 떨림이 온몸을 관통했죠. 소리 반응형 시스템이 설치된 이 방에서 죽어있던 악기가 은우의 노래에 반응하여 스스로 소리를 내기로 선택한 거죠.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인 동시에 30년간 주인을 기다려온 악기의 처절한 대답이었습니다. 첼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F자 구멍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었습니다. 몸통이 팽창했다가 수축했죠. 은우의 노래. 한 소절마다 첼로가 화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슬펐습니다. 30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미란의 표독스러운 외침은 악기의 거대한 공명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미란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첼로의 울림 앞에서 그녀의 도끼는 무력했습니다. 수아는 무대 아래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죠. 백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악기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실종된 아들이 잠들기 전 늘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부자만이 공유했던 비밀스러운 자장가였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죠. 아빠, 이 노래 불러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잠들곤 했죠. 그것은 30년 전이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은우는 할아버지 젖은 눈동자를 보며 더욱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안정되었고 선율은 완벽했죠. 악기의 진동은 점점 더 강해졌고 홀 안의 공기는 그리움과 슬픔으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농밀했습니다. 노래가 멈추고 첼로의 긴 잔향만이 남았을 때 백 회장은 지팡이를 떨어뜨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나이든 몸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만든 악기가 7살 아이의 목소리에 영혼을 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 회장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아낼 것인지 아니면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의 실체를 마주할 것인지를요. 회장의 마음속에서 두 길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머무는 길이었고 하나는 미래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은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은우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너 이 노래를 누구에게 배웠느냐? 백 회장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렸고 간절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은우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 회장은 은우의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호흡이 따라가지 못했죠. 회장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느끼려 했습니다. 쿵쿵쿵.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나무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죠. 건우가 첼로 줄을 끊으며 도구로 사용했던 그 초라한 나무 조각 말입니다. 회장의 눈이 그 펜던트를 따라갔습니다. 건우의 가슴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낡았고 때가 묻었고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였습니다. 백미라는 순간 위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런 사기꾼들의 노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건 분명 누군가에게 배워온 게 분명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공포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력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수아를 발로 찼습니다. 발끝이 수아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수아는 억하는 신음을 냈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미라는 아이들에게서 수아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넘어지면서도 아이들의 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백 회장은 미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회장의 귀에는 미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아이들과 펜던트만 존재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건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매끄럽고 따뜻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몸을 날려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의 눈빛에서 분노가 아닌 경외감을 읽고 멈칫했습니다. 회장의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눈빛은 아이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아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백 회장은 돋보기 안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경을 코에 걸치고 펜던트를 집요하게 살폈어요. 회장의 눈이 펜던트 위를 훑었습니다. 모든 호물, 모든 흠집을, 모든 세월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30년 전 첼로 다윗을 만들고 남은 최고급 가문비나무 자투리로 직접 깎아 아들에게 주었던 유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폭풍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작업실에서 첼로를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톱밥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죠. 아빠, 나도 이 나무로 뭔가 만들어줘. 아들이 졸랐습니다. 회장은 남은 나무 조각으로 작은 펜던트를 깎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칼을 대며 만들었죠. 그리고 뒷면에 비를 새겼습니다. 백 회장은 엄지손가락으로 펜던트 뒷면에 찌든 때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회장의 손톱이 때를 긁어냈습니다. 30년간 쌓인 먼지와 때가 손톱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으로 적셔가며 닦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깊이 새겨진 알파벳 대문자 B가 드러났습니다. 그 B는 선명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깊이 새겨진 각인이었죠. 백씨 가문의 낙인이자 자신의 아들에게만 허락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표식이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비비비 손끝으로 글자의 곡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새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슬픔이었고, 기쁨이었고, 후회였고, 그리움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펜던트를 꽉 안았습니다. 회장은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노신의 몸이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양복이 먼지로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아들의 흔적이 이 초라한 행색의 아이들 몸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회장의 울음은 처절했습니다. 홀 전체가 그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건우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는 무서워하기보다 위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백 회장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건우의 손은 작았고 부드러웠습니다. 회장의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두 손이 만났습니다. 건우는 할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회장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 나무 소리가 들리면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건우의 한마디는 백 회장의 심장에 박힌 대못을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우의 눈에서 아들이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기억을 잃고 성까지 강씨로 바꾸어 살았지만 아버지가 준 이 나무 조각만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도 본능은 기억했다는 것을요.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핏줄은 영원했습니다. 백미라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어린 백진우를 병실에서 빼돌려 외딴 고아원에 버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속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아들을 낳아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아니야. 저건 훔친 거야. 저 청소부년이 어디서 주워온 거라고. 미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수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란의 손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아는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아픔이 느껴졌죠. 하지만 백 회장은 이제 단호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위험 있게 일어섰습니다. 회장의 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회장은 꿋꿋이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죽어있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회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이 아이들과 나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실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백 회장은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수아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자네,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가? 수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형부 이름은 강지호.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이 나무 조각만 만지며 그리워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본능적인 이끌림을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죠. 회장의 눈에서 피가 섞인 듯한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주홀의 샹들리에가 다시 한번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불빛이 강렬했습니다. 30년간 멈춰있던 진실의 시계가 거칠게 태엽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아이들이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을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미란 이사였죠. 그녀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30년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느끼는 소리였죠. 미라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자신의 모든 권력은 저 꼬질꼬질한 아이들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요. 재산이 넘어갑니다. 권력이 넘어갑니다. 이름이 넘어갑니다.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가장 추악한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저것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어야 해. 회장님의 눈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해야 한다. 미란의 눈동자가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 회장이 아이들을 껴안고 정신이 팔린 틈을 노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회장과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미라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대리석을 밟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무대 한쪽 악기 보관함, 옆에 놓인 작은 보석함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백 회장이 아들의 데뷔 연주회를 위해 특별 주문했던 순금, 프로그가 있었습니다. 몸통은 개구리 모양으로 순금이었고 눈은 루비가 박힌 첼로, 활의 손잡이 부분이었죠. 시가로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문의 보물입니다. 미라는 보석함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 금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루비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자신의 비단,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소매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금속이 비단에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죠. 미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을 바꿨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미라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낡고 때 묻은 유치원 가방이 놓여 있었죠. 미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번개처럼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찡 마이너스 하고 났습니다. 미라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은우가 아끼는 인형이었습니다. 미라는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순금 프로그를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툭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가방 바닥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백 회장의 통곡 소리에 완벽히 묻혔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인형을 다시 집어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은 후 손을 털었어요. 미라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잠시 후 저택 안이 날카로운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버님, 보석이 사라졌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순금 프로그가 없다고요. 미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죠. 백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펜던트를 떨어뜨렸습니다.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각 마이너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물건은 아들에게 주지 못한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백 회장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수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수아를 향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건 저 청소부와 애들뿐이에요. 아까부터 큰 가방을 메고 다니더니 결국 사고를 쳤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수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 떼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끼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수아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미라는 비웃으며 아이들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미라는 아이들의 가방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사정없이 털어버렸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이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크레파스가 쏟아졌습니다. 종이 첼로가 펼쳐졌습니다. 이모 몰래 챙겨온 그 소중한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잡동사니 사이에서 묵직한 금빛 물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루비가 박힌 순금 프로그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붉은 루비가 피처럼 붉었습니다. 금색 표면이 거울처럼 주변을 비췄습니다. 아이들의 초라한 물건들 사이에서 빛나는 그 금덩어리는 너무나 잔인하고 이질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 회장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 똑똑히 보세요. 이게 저 아이들의 정체입니다. 펜던트 하나 주워와서 사기를 치더니 결국 도둑질까지 했어요. 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건우와 은우는 공포에 질려 수아의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함정을 판 겁니다. 수아는 자신의 명예보다 아이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수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수아의 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조소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경찰 불러. 30년 만에 찾은 핏줄의 희망이 미란의 악랄한 선택으로 인해 한순간의 추악한 범죄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펜던트에서 느꼈던 그 절절한 핏줄의 이끌림과 눈앞에 나타난 확실한 물증 사이에서 갈등했죠. 마음은 아이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백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일단 돌아가거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희들을 이 집에 둘 수 없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피가 눈물에 섞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을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수아의 손이 아이들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아이들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중고차는 빗물 섞인 눈물로 얼룩진 성북동 언덕길을 위태롭게 내려왔죠.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은우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라는 테라스에서 그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미란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끝이다. 그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미라는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 아주 확실하게 처리해. 그 달동네에서 아예 흔적도 남지 않게. 미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쉬쉬거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사라지는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아의 낡은 빌라 주변으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수아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소금기 없는 김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모가 힘들까봐 군말 없이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저미게 했죠. 수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꼭 너희들이 억울함을 풀어줄게. 조금만 참자.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집주인이 나타나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죠. 당장 방 빼. 월세도 못 내는 것들한테는 방 못 줘. 집주인의 얼굴은 붉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란의 사주를 받은 이들의 행패가 시작된 겁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수아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졌고 탁자가 넘어갔습니다. 수아는 주인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놀라잖아요.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빌라 밖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그랑, 파르르르,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아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전 재산인 낡은 차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쾅, 쾅.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돼. 내 차. 제발 그만해.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작은 돌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도구였죠. 그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깡패들은 비웃으며 차 앞 유리를 박살냈습니다. 쇠파이프가 유리를 강타했습니다. 쾅!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수아는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라 안에서 건우와 은우가 울며 달려나왔어요. 이모, 이모 괜찮아? 아이들이 수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손이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위협을 위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방망이가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휙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방망이는 깨진 차 유리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쾅! 날카로운 유리 파편. 수만 개가 폭포처럼 아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짝이는 조각들이 공중에서 춤췄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수아는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으아! 아이들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후두둑.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등에 박혔습니다. 어깨에 박혔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머리와 등 전체로 쏟아지는 유리 파편들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수아의 얇은 옷을 뚫고 살점 깊숙이 박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에 댄 것 같았습니다. 피가 주르륵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상이 붉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행여나 작은 상처라도 입을까봐 아이들을 더 깊숙이 품 안으로 웅크려 넣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눈 감아. 이모가 다 막아줄게. 수아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을 아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깡패들은 피투성이가 된 수아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수아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아스라이 멀어져 갔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아는 팔에 힘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 붉고 뜨거운 보호막 안에서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기도했습니다. 건우와 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모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쿵 느리게 뛰고 있었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골목 끝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들어왔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부셨습니다. 백 회장이 보낸 검은 세단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수아의 헌신적인 선택이 기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밤은 깊었지만 백악관이라 불리는 백만석 회장의 저택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 빛이 번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저택이 지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주홀 앞마당에는 경찰차의 사이렌이 붉고 파란 빛을 번갈아 내뿜으며 기괴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죠. 빨강, 파랑,
빨강, 파랑 그 빛이 저택의 하얀 벽을 물들였습니다. 백미란 이사는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자세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돌아온 수아를 가리키며 악을 썼어요. 당장 전현들을 체포하세요. 우리 집 보물을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도둑년들이에요. 미란의 손가락이 수아를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이 경찰이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온몸에 박힌 유리 파편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등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결박하려는 경찰들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수아는 선택했습니다. 고통을 비명으로 내뱉는 대신 아이들이 느낄 공포를 막아내기로 말이죠. 손바닥으로 아이들이 작은 귀를 덮었습니다. 웅크린 채 버텼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며 이모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우리 이모 도둑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은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비명은 절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 있던 백만석 회장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회장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위압적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그 손을 떼시오. 아직 범인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 회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미란은 당황하며 백 회장의 팔을 붙잡았죠.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가방에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저것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높낮이가 불안정했어요. 백 회장은 미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회장의 팔이 흔들렸고 미란의 손이 공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연주홀 구석에 놓인 낡은 메트로놈 앞으로 다가갔어요. 톡, 톡, 톡 지팡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들이 연습할 때 쓰던 유품 중 하나였죠. 회장은 메트로놈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백 회장은 메트로놈이 태엽을 가만히 돌렸습니다. 딸깍 태엽이 감겼습니다. 틱택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을 재는 소리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시간을 재는 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영문을 몰라 눈을 가늘게 떴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의 다음 선택은 미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내 아들이 남긴 첼로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백 회장은 메트로놈이 앞판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걸쇠를 눌렀습니다. 딱 앞판이 열렸습니다. 그 속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초소형 렌즈가 박혀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CCTV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최첨단 소리 감응형. 카메라였죠. 미란아, 너는 내가 왜 이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잊었나 보구나. 나는 아들의 영혼을 기다리며 단 1초도 이 방을 눈에서 뗀 적이 없다.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백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전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병원. 내가 자원봉사를 간다며 그 병원에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내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지금 생각하니 너였구나. 미라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 그동안 다 알고 자신을 옆에 둔 것일까요? 미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다 비틀거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실장이 태블릿 PC를 가져와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백 회장은 화면을 경찰들과 미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명한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백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란이 대기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미란이 가방 지퍼를 여는 장면이었죠. 순금 프로그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었어요.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비열한 선택이 백 회장의 기다림 앞에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죠. 미란은 화면을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아버지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라고요. 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미란이 건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억지로 뺏으려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어딜 넘마 라고 내뱉는 추악한 말소리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끼 가득한 그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미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미란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안 돼. 몸을 비틀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들어선 뒤였죠. 경찰들이 미란을 일으켰습니다.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장이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친생자 관계 성립 확률 99.9%. 검은 글씨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건우와 은우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친자식이자 백 회장의 유일한 핏줄이 확실했습니다. 백 회장은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오열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수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회장의 주름진 손이 수아의 손을 감쌌습니다. 피가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이 늙은 눈이 멀어 자네를 고생시켰어. 정말 미안하네. 백 회장의 눈물은 수아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상처를 적셨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아이들을 아는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회장이 재빨리 받쳐 안았습니다. 수아의 헌신적인 사랑이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이제 백미란을 싣고 멀어져 갔습니다. 빨강, 파랑 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백악관이라 불리던 차가운 성벽에 드디어 진실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성북동의 대저택 백악관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없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언덕 아래까지 들렸습니다. 연주홀에서는 매일 아침 경쾌한 선율이 흘러나왔죠. 첼로 소리였습니다. 노래 소리였습니다. 백만석 회장은 이제 사업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선택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를 떠났습니다. 대신 그는 손주들의 다정한 음악 선생님이 되었죠. 매일 아침 연주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보이지 않던 인자한 미소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은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가 구겨졌습니다. 회장은 젊어 보였습니다. 80세가 아니라 60세처럼 보였습니다. 이모 수아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을 청소하는 용역 직원이 아니었죠. 백 회장은 수아의 진심 어린 희생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가문의 모든 재단과 음악 교육 시스템을 총괄하는 로열 그랜드 재단의 상임 이사 자리를 맡겼습니다. 수아는 이제 화려한 수트를 입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간식을 직접 챙기는 다정한 이모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부엌으로 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있었죠. 건우와 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TV에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건우는 할아버지의 지도로 전설의 첼로 다윗을 연주하게 되었죠. 수리된 첼로는 건우의 손끝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물처럼 투명했어요. 은우는 세계적인 오페라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천재, 보컬로 성장했습니다. 비엔나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밀라노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가난했던 시절이 종이 첼로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액자에 넣어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던 첫 번째 악기였으니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백 회장의 아들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강지호, 아니 백진우의 일주기 기일을 맞아 저택 연주홀에서 자선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죠. 홀 안은 국내외 저명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100억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다윗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몸통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루비가 박힌 순금 프로그가 완벽하게 조립된 활이 놓여 있었죠. 붉은 보석이 반짝였습니다. 수아는 무대 뒤에서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건우의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은우의 드레스 주름을 펴주었습니다. 건우야, 은우야. 오늘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모도 할아버지도. 너희가 너무 자랑스러워.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보석처럼 닦인 나무 펜던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윤이 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아빠가 이 나무 조각 안에서 같이 연주해 줄 거예요. 건우는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공포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우의 첼로 선율이 홀의 공기를 묵직하게 흔들었습니다. 활이 현을 스쳤습니다.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위로 은우의 천사 같은 목소리가 얹어졌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그 자장가가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교향곡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기적 같은 하모니에 몰입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장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울렸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가장 화려한 왕관을 쓴 왕자와 공주 같았죠. 빛이 그들을 화려하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왕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정직함,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뜨거운 사랑이 만든 왕관이었습니다. 수아는 무대 아래에서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가족들은 정원에 모여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백 회장을 중심으로 수아와 쌍둥이가 옹기종기 모여섰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배경이 된 백악관의 담장 위로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죠. 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찰칵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잎사귀들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빠가 고마워요, 수아 이모.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더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가족들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축복 같았죠. 이제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자신들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우와 은우 그리고 수아 이모의 앞날을 축복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채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인생왕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